종교개혁의 두 번째 물결, 존 칼빈과 그의 동료들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종교개혁이 어떻게 위기에 빠졌는지 알아보고 이어서 새로운 신학자들이 등장하는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네틀리, 존 칼빈과 그의 역작, 기독교 강요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의 사상이 제네바라는 도시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영향력이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지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530년대에서 시작됩니다. 한때 유럽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종교개혁의 불길이 마치 기름이 다 떨어진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던 바로 그 시점이죠. 이 개혁운동의 불씨를 거의 꺼뜨릴 뻔했던 치명적인 위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개혁가들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루터파, 개혁파, 급진파가 서로 등을 돌렸죠. 둘째는 카톨릭 교회의 거센 박해였고, 마지막으로는 운동의 가장 극단적인 세력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 때문에 운동 전체가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뮌스터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반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새 예루살렘이라 칭했던 급진파가 도시를 점령하고는 일부 다처제를 강요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거든요. 이 사건은 유럽 전체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끔찍한 사건 하나가 종교개혁운동 전체에 먹칠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거봐라, 루터 같은 사람들이 시작한 게 결국 저런 괴물을 만들어내지 않았냐면서 주류 개혁가들까지 싸잡아 비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바로 이런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무너져가는 개혁운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새로운 세대의 사상가들, 바로 재건의 설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존 칼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개혁가 마르틴 부처,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의 신학자 피터 마터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먼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들로 무너진 개혁운동의 지적인 토대를 다시 쌓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무대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흔들리던 개혁운동의 깃발을 다시 높이 지켜들 위대한 기수, 바로 존 칼빈입니다. 칼빈의 시작은 사실 좀 의외입니다. 그는 급진적인 혁명가가 아니라 파리에서 법과 인문학을 공부하던 아주 명석한 학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20대 중반에 갑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쓴 데에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국 프랑스에서 끔찍한 박해를 받고 있던 동료 신앙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칼빈은 순식간에 종교개혁 진영의 가장 중요한 목소리 중 하나로 떠오릅니다. 이 책의 구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칼빈은 아주 오래된 기독교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그 뼈대로 삼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 순서대로 자신의 신학을 쭉 펼쳐나간 거죠.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순수한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라는 거죠. 칼빈 사상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보이는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 권력의 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독립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물론 국가와 협력해서 기독교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만 교회의 내부 질서는 교회가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이 혁명적인 생각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한번 볼까요? 무대는 바로 스위스의 작은 도시 제네바입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정말 혁신적인 교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네 가지 뚜렷한 직분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장로입니다.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인 장로가 교회의 중요한 운영과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일에 동등하게 참여하게 한 거죠. 이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제네바에서의 삶 하면 보통 춤도 못 추게 하는 아주 엄격한 도덕률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네바는 유럽 최초로 모든 아이들을 위한 무상공교육을 실시했고 도시 위생을 철저히 관리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과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기독교 도시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돌보는 일이기도 했던 거죠. 물론
칼빈의 제네바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세르베투스 사건이죠.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했던 미카엘 세르베투스가 제네바에서 화형당한 일인데요. 이 비극적인 사건은 역설적으로 제네바 안에서 칼빈의 지도력을 반대하던 세력을 잠재우고 그의 권위를 확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네바 내에서 입지를 완전히 굳힌 칼빈은 시선을 도시 밖으로, 전 유럽으로 돌립니다. 제네바를 단순한 개혁 도시가 아니라 개혁 신앙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국제적인 본부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 중심에는 제네바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1559년에 문을 열었을 때 학생이 162명이었는데 불과 6년 만에 1600명으로 불어납니다.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죠. 유럽 전역에서 몰려든 학생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개혁의 불씨를 퍼뜨리는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이 제네바가 당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명을 주었는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녹스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제네바를 가리켜 사도시대 이후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극찬했죠. 자, 그럼 칼빈이 남긴 유산을 정리해볼까요? 그는 위기에 빠진 종교개혁에 명확하고 체계적인 신학이라는 뼈대를 세워주었고 어떤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교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라는 살아있는 모델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강력한 국제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남깁니다. 하나의 종교적 신념이 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토록 전방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제네바의 사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